나이 60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2해를 함께 살았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처음 몇 년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그저 무의미하는 일처럼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이 어느 날 문득 아주 작은 틈으로 바람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모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억지로 등록을 시켜놓았고 처음 몇 주는 그냥 앉아있다가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가 칠하던 하늘색을 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저 하늘 참 외로워 보인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 마음속을 정확하게 읽어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4살 아래인 62살의 여성이었고 역시 몇 해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수업이 끝나면 잠깐씩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자녀들 이야기, 건강 걱정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 배우자에 대한 기억, 혼자가 된 후의 공허함,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설 때의 그 묵직한 침묵 같은 것들이요. 신기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같은 결을 가진 사람끼리 나누는 이야기라서인지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분과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자리가 아닌 그냥 공원 같은 곳에서 나란히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인가 싶기도 했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그 마음을 꾹꾹 눌러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도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며 억눌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비슷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이요. 나중에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먼저 간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이 생기는 것도 진심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만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시니어의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사회는 여전히 복잡한 시선을 보냅니다. 자녀들은 걱정부터 하고 주변 사람들은 뒷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온기가 필요하다고요. 손 잡아줄 사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줄 사람,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물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니어의 새로운 관계에는 반드시 천천히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삶이 이미 오랫동안 따로 쌓여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태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정을 고백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지금도 그 방식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첫사랑처럼 뜨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깊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시니어의 사랑이 가진 특별한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당신 안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온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다루듯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절대로 조급해지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앞서면 그냥 달려가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미 각자의 삶이 깊이 패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관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처음에 복지관 수업을 등록시켜준 아이라서 그런지 제가 누군가와 어울린다는 사실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기일도 아직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효심이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상실감이 다시 건드려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주었습니다.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밥을 잘 먹고 산책을 나가고 저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요. 그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큰딸은 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꽤 강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를 걱정했고 혹시 좋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요즘 세상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서로에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각자의 생활은 각자가 책임지고 함께하는 시간은 그냥 시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불안을 조금씩 가라앉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새로운 관계에서 재정 문제는 반드시 초반에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관계를 더 순수하게 지켜줍니다. 돈 문제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당사자들 사이에도 오해가 쌓입니다. 처음부터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공동 지출은 합의하에 나누고 재산은 각자의 상속 계획대로 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집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외출할 때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굳어진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초반에 이 부분에서 작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너무 느긋하다고 느꼈고 저는 그분이 너무 계획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나이의 관계에서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성격과 습관은 사랑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면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관계는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른 색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이 관계에서 과거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거나 감추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분이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내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품위 있게 다룰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라는 존재 전체를 존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사랑의 진짜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이 관계를 통해 배웠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니어의 사랑에는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용기는 앞으로 달려가는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필요한 용기는 다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여는 용기,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무겁고 그래서 훨씬 더 깊은 용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잘 되어 가다가 그분이 또 먼저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제가 먼저 떠나면 그분은 또 혼자가 되는 건데 그것이 그분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밤중에 사람을 붙잡습니다. 실제로 시니어의 새로운 관계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 끝에서 이런 결론에 닿았습니다.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갖지 않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처음부터 잃음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보다 가지고 또 잃더라도 그 온기를 경험하는 삶이 훨씬 더 충만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그냥 두되 그것이 선택을 막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관계에서 실천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면서 또 하나 넘어야 했던 고비는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을 본 사람, 식당에서 마주친 사람, 복지관에서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뒷말이 돌았습니다. 어떤 말들은 귀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있는 사람이 저런다는 식의 말들이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 외로움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가? 제가 혼자 밥 먹을 때 옆에 와서 앉아줄 수 있는가? 새벽에 잠 못 이룰 때 전화 받아줄 수 있는가? 그 답이 모두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제 삶의 선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선에 끌려다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가 자신도 원하고 상대도 원하는데 주변 눈치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타인의 시선에 저당 잡히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즈음 저는 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반드시 재혼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깊은 동반자 관계로 지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시니어의 새로운 관계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재혼을 선택하면 법적인 안정감이 생기지만 동시에 상속과 재산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반면 법적 결혼 없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 각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유사시 법적 보호가 약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과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상태, 재정 구조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오랜 대화 끝에 우선 동반자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먼저라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택에 강요가 없었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니어의 새로운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종종 집착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런 방식은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허락하면서 그럼에도 서로를 향해 있는 관계.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이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그분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병원 동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각자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진짜 편안한 관계의 증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수술이 아니었고 회복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가고 회복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큰딸이 그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깊이 관여하느냐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물러섰습니다. 억지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병원에 매일 가는 대신 퇴원 후 회복 기간에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내거나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방식으로요. 그분의 딸이 있을 때는 제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시니어의 관계에서 상대방 자녀와의 관계 설정은 정말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 하면 반드시 더 큰 충돌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두 사람의 관계가 위축되어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녀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그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딸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거나 선물 공세를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이 저를 경계할 때도 그것을 적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가 쌓이면서 결국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건강 문제는 시니어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관계 초반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 떠날까봐 걱정하거나 본인이 아프면 짐이 될까봐 숨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지병이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혹시 무너졌을 때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미리 나눠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을 직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그분이 회복되는 우리는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기차로 2시간 거리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 여행을 제안했을 때 그분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찮겠냐는 걱정이었는데 저는 그 망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체력 걱정이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이 관계에서 갖는 무게를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가자고 힘들면 숙소에서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행은 아주 느렸습니다. 빠르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점심은 작은 항구 식당에서 먹었고 오후에는 방파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바람 냄새, 파도 소리, 모르는 동네 골목의 낯선 풍경. 이런 것들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감각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것들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말. 그것이 두 번째 사랑이 주는 가장 본질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그 순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느끼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설레는 것. 이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보고 다시 찾아보고 나서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언가 확인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낯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느꼈는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조용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받는 것만큼 주고 있는지, 혹시 내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냉정하게 살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불편한 자기 점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의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의 반작용으로 시작되는 집착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대의 모든 시간을 채우려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은 결국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점을 늘 의식했습니다. 그분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에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저 역시 제 친구들을 만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졌습니다. 각자가 각자로서 충분히 서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아닌 선택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계를 통해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약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 표현을 절제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려 노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해준 이것이 좋았다고, 당신과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좋았다고 작은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은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칭찬과 감사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존재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오늘 예뻐 보인다고 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몇 번의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며칠간 불편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제가 무관심하다고 느꼈고 저는 그분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던 것 같다고, 무슨 뜻이었는지 다시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며칠의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나쁜 대응은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굳어지고 관계는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번째 사랑을 경험하며 제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몇 년 동안 저에게는 미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년에 무엇을 할까, 몇 년 후에는 어디를 가볼까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상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년 봄에 그분과 함께 꽃구경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둘이서 제주도를 천천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소소하지만 기다려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삶을 앞으로 당겨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혼자이신 분, 새로운 인연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 혹은 마음이 움직이는데 두려워서 억누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나이는 사랑 앞에서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